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오늘 군사혁명과 서해랍의 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혁명의 논쟁은 마이클 로버츠라는 학자가 1955년 벨파스트 퀸즈 컬리지에 취임을 하면서 했던 기념 강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버츠에 따르면 중세 말 근대 초에 소화기가 개인이 든 총이 장창을 대체하는 무기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무기 변화가 이제 소화기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사군에 비해서 군 복무를 하게 되겠죠. 대규모 병력을 이제 국가가 운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전술 전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더 나아가서 병사를 모집하고 무장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비롯한 사회 제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프리 파커 같은 학자는 기본적으로 로버츠의 논지를 인정했으나 군사혁명의 시기에 관해서는 로버츠가 이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군사사학계에서는 이런 로버츠와 파커의 군사혁명 개념을 인정하면서 16세기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17세기 후반 정도에 유럽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사혁명의 시작은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스페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스페인인가? 이유는 간단한데요. 당시 스페인이 군사적으로 매우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군사적으로 우월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스페인, 즉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거기가 카스티리아와 아라곤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의 국왕이 카스티리아의 이사벨라 여왕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2세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스페인 왕국이 성립이 되고, 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결혼을 하면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까지 겸하게 되면서 갑자기 나라가 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스페인이 이제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아메리카들의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제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스페인이 갑자기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되고 또 군사적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다른 나라들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소총을 도입한 상황인데, 당시 아르케부스라든가 아니면은 머스켓총 같은 걸 도입한 상황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전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페인에서 발달한 이 전술 대형을 우리가 테르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르쇼라는 이 전술 대형은요, 곤살로 데 코르도바 장군이 발달시킨 대형인데요. 기본적으로 적의 기마병의 돌격을 창병이 저지하는 동안 이제 그 화승총병이 총알을 장전해서 적에게 이제 타격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이 이제 그 타격을 받고 물러나면 그때 창병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테르소는 이제 크게 직사각형 대형을 이루고 있었고, 직사각형의 바깥에는 아르케부스 병과 머스킷총을 든 화승총 병들이 둘러싸고 있고, 안에는 창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양 4개의 모서리에 또 화승총병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대형으로 진격도 하고 방어도 하면서, 그 때에 따라 화승총병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화승총병이 재장전하는 동안 창병이 공격을 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대형을 바꿔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술상의 발전으로 스페인은 한동안 유럽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약 무기의 대표적인 종류인 소총의 발달이었다면, 화약 무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대포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죠. 화약 무기가 발달하면서 대포 또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하면 성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포가 발달하면서 중세의 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성곽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디즈니랜드라든가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모양의 성들은 사라져버리고, 적의 대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기하학적인 모양의 그런 성체가, 근대적인 성체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탈리아 북부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트라스 이탈리엔 또는 이탈리아형 성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탈리아형 성체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전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차 공격보다는 방어하는 측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상당히 많은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근대 국가, 특히 군사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근대 국가가 중요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이 이렇게 소화기의 발달로 전쟁의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대포의 발달로 축성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쟁이 또 재정이 많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전쟁 비용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이 처음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잘 못 해냅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제국이 커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술 변화까지는 이루어냈으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 많은 전쟁들을 결국 감당해내는데 실패합니다. 즉 무기 발전이 전술 변화에 이르렀는데 더 나아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군사 행정 발달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나중에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4번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각국이 전쟁을 도대체 이 대규모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 모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전쟁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민간 전쟁업자들에게 군대의 모집, 보급을 일임하는, 즉 일종의 외주를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곳곳에 군사 청부업자들이 활약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예가 1600년대 초반에 있었던 30년 전쟁 때 독일 각지에서 약 1500명 가까운 군사 청부업자들이 활약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국가가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네덜란드의 총독의 역할을 했던 마우리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우리츠는 이제 네덜란드가 전쟁을 스페인과 오래 했는데 이 오랜 전쟁을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 규모에 맞추어 착실하게 군대를 키워가는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군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예를 보여주었고요. 더 나아가 이제 확실하게 국왕의 컨트롤 하에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예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푸스 아돌푸스였습니다. 구스타푸스 아돌푸스는 30년 전쟁 때 활약한 스웨덴의 국왕으로서요, 정말 여러 가지 군사적 혁신을 이룬 사람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발달한 테르시오를 구스타푸스 아돌푸스가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당시 이제 공성용으로만 사용했던 대포를 경량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군사적 혁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전쟁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졌어요. 테르시오는 기본적으로 큰 단위의 군대가 움직이면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양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좀 더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구스타푸스 아들푸스는 아주 소규모의 그러나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스웨덴 여단이라는 군대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군사혁신으로 구스타푸스 아돌푸스의 스웨덴 군은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제국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하고 이때 이제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테르시오가 결국 격파당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스타푸스 아돌푸스의 군제 개혁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군이 민간 군사 청부업자의 손이 아니라 실권을 가진 국왕의 통제하에서 그리고 정부의 통제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구스타푸스 아돌푸스에 이르러 군사혁명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혁명과 유럽의 굴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패권은 군사혁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사혁명은 단순히 무기 발달이 아니라 그것에 뒤따르는 전술 변화, 그리고 또 그것에 뒤따르는 재정관리 능력을 갖춘 근대 국가의 등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 발전이 유럽 팽창에 또는 서세 동점에 분명 완벽한 해답은 아니나 분명히 필수적인 해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군사혁명이 꼭 유럽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좀 이른 시기지만 기원전에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중국에서도 군사혁명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마차와 활이 발달했고요. 이거 한마디로 신무기가 무기 발달이 있었고요. 거기에 뒤이어 창병과 궁병이 발달하는 전술 변화가 있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새롭게 변화된 군사 행정을 담당하는 진과 한이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세계 패권에 이르지 못했는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도 한동안은 이런 군사 발전에 힘입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분명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과 같은 세계적인 패권을 누리지는 못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장은 무엇이냐면 중국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혁명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 흔히 조공체제라고 말하는 중국을 일종의 태양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 정말 여러 행성들이 조공국을 이루면서 중국 자체가 이제 군사력을 힘입어 하나의 세계를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었죠. 반면 유럽은 여러 강대국들이 골고루 세력을 강화했고 그리고 유럽 내부에 중국과 같은 거대 제국이 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절대적인 패권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여러 나라들이 바깥 세계로 자기들의 군사력을 이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지만 분명 우리가 중국과 유럽의 군사혁명을 비교하면서 왜 한 곳은 지역적인 패권으로 머물렀고 한 곳은 군사혁명의 성과를 세계로 갖고 갔나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염두하시고 따라가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럽의 팽창에 군사적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군사 발전이 국가체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는 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까 던진 질문이지만 왜 중국의 군사혁명은 세계 패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계속 던지시면서 염두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